검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이게 해도 되냐,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상술에 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준자 검사를 이렇게 막 저렇게 병원 통하지 않고 의사 통하지 않고 막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거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이 될 텐데요. 유전자 검사는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이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사실 이게 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딱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전자와 어떤 현상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또는 이 연관성이 거의 100%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른 기지와 물 기지는 ABCC11이라는 유전자의 생물학적인 유전자의 180번째 아미노산이 G에서 R로 바뀌면, 글라이신에서 아르지닌으로 바뀌면, 또는 DNA 사양에서는 G 자리가 A 자리로 바뀌면 이게 물 기지가 마른 기지가 됩니다. 또는 여기 끝에 27개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마른 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유전자 변이와 기지 사이에 거의 100%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MIT에서 2008년에 이걸 포션 텔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A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해버리면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물기지 마른기지 같은 건 100% 맞출 수 있는 거죠. 얘는 마른기지야, 물기지야. 심지어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이 아이는 물기지가 될 겁니다, 마른기지가 될 겁니다,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물기지 마른기지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한 예를 얘기한 겁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정말 궁금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알면 그게 뭐 예측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죠?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걸 알면 우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알아내고 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질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팬시한 예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물기지 마른기지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물기지 마른기지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중에 이걸로 이 물기지 마른기지라는 현상, 또는 땀 냄새라는 현상의 해결책까지 언젠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 대부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선천인자와 후천인자가 같이 작용하는 복합 형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마찬가지인데 복합 형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질환 또는 유전 형질을 보면, 아까 그 마른 기지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교과서에서 보셨을 맞으면 굉장히 희귀한 질병 같은 경우는 딱 유전자 변이 하나에서 100%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생기면 낭푸서 섬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낭푸서 섬유증인 사람은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대1 관계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 하나만 하면 100%이 아이가 낭푸서 섬유증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전자와 얘가 1대1로 매치되는 경우는 예측도 100%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걸 찾아내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이게 왜 그런지를, 이 유전자 이거구나, 이 자리 때문에 생기는 걸 찾아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질병들 또는 대부분의 우리 특성들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둘 다 작용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내기도 힘들고, 문제는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한 예측을 못합니다. 결국은 비록 확률은 이렇게 파워는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세지 않더라도, 여기가 A가 C로 바뀌면 당연히 뭐 몇 배 잘 걸린다, 얘가 G가 T로 바뀌면 이야기 잘 안 듣는다, 이런 거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걸 알려면 이 유전자 서열과 이 코드와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라는 것도 증명하려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거대한 소송에 걸려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 뭐 인과성을 좀 입증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유전자 하나하나의 변이와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을 완벽히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실험까지 하긴 상당히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간 확률적으로 이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여기가 주로 A가 더 많다, 특정 뭐 여기가 뭐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여기가 C가 더 많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전자 코드와 차이와 이 특성의 차이를 매치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복합 유전 형질의 경우는 한두 명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사람마다 유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만이다. 그럼 비만에 걸리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걸린 거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걸려서 걸린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두 명, 10명, 20명에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의 차이를 좀 통계적 유의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연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연구가 생각보다 잘 말이 안 돼 있어요. 저 여기 혹시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쓸지 말지 고민해야 돼.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이 현상이 왜 생기고 어떤 차이랑 연관이 있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뭐 몇 배나 올리는 건지 뭐 이런 걸 아직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서서 예전부터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게 그래도 비용이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비쌌는데 한 $1,000 정도로만 줄어들면 이게 서비스 일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 $1,000 게놈시트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새로운 시퀀싱 염기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 2014년 정도부터는 정말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 뭐 거의 한 $1,000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로 한 사람 게놈 분석에 대한 $1,000 정도 이라 떨어졌고 사실은 한 조만간 지금 이제 일루미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1,000불로 유지하는데 특허가 내후년에 풀리나 그러는데 풀리면 이게 거의 한 100불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과 사람의 여러 차이 중에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집에 걸릴 가능성과 약물된 반응성 이 두 가지를 예측해서 의료에 활용해보자는 게 바로 정밀의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밀의학에 대해서 뭐 이 용어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지만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료가 여기 보면 이게 미국 국립보건에서 얘기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일괄적인 의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치료법을 예방법과 치료법을 적용하는 일괄적인 의료, 모든 치료와 예방 전략이 평균적인 사람으로 사람의 평균을 놓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의료였다면 이 정밀의료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생활습관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이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질병에 잘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떤 치료법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맞춰서 하는 치료법을 정밀의료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왜 문제냐? 지금 이런 좋은, 얼핏 들어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맞춰서 예방해주고, 맞춰서 치료해주고 하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첫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변이를 가진 사람은 이 병에 잘 걸린다. 이런 변이를 가진 사람은 이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것들을 알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임상에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일부분밖에 없고 아직은 상당히 모릅니다. 몰라서 아직 못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사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확률 개념일 뿐이지 100% 예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약에 잘 안 들 가능성이 높다이지 안 듣는다, 걸린다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 내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람과 사람의 타고난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노출됐을 때 또는 이게 오남용됐을 때 또는 이게 차별을 작용할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의료 정보도 노출되면 큰일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타고난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 이게 혹시 차별에 적용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애매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정말 미래가 엄청나게 막 이 정밀의학 좋은 거야, 뭐 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니 이거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라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너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 있으면 이게 반대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나친 낙관도 문제고 지나친 비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려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자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그 어떤 악용을 잘 막는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이거를 잘 쓰면 좋지 않을까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을 때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밀의학을 실현하려면 데이터가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 어떤 유전자 발견은 1대1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기지에 관심이 있어. 나는 당뇨에 관심이 있어. 나는
낭포성 섬유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낭포성 섬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요 유전자를 한번 볼 거야. 하고 유전자와 어떤 질병을 1대1로 매치를 먼저 시켜놓고 이게 진짜야? 아니야? 검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설도 이거였고요. 검사도 이겁니다. 요 둘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이걸 검사해서 이걸 예측하겠다.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그 시퀀싱 기술 발전하면서 유전자 하나 검사하는 거나 쫙 유전자 뭐 30개 다 하는 거나 뭐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 하지 말고 왕창 다 하자. 30개를 다 하자. 그럼 이왕 30개 다 하는 김에 당뇨병 볼 게 아니라 고혈압도 보고 당뇨병도 보고 치기도 보고 비만도 보고 그러니까 유전체 전체 정보와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하면 한 세트 가지고 10만 명, 100만 명 한 세트 가지고 다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모으려면 1번 대규모 한두 명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모아야 돼. 한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유전 정보를 싹 긁어야 됩니다. 뭐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싹 긁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생활 습관, 뭐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뭐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잠을 몇 시에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참 좋아요. 알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이 어떤 특정 질병, 이런 유전자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잠을 적게 잤을 때 어떤 질병에 잘 걸리더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약에 잘 안 듣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엔 안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한 번 해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일시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뭐 10년 된 괜찮으세요? 뭐 지금 나으셨어요? 암 걸린다면 수술하신다면 제발 아셨어요? 그 지속적인 관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보의 모집에서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일종의 침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속적인 관측을 하려면 익명화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일정 수 익명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분이 예전에 검사했던 이분이 지금도 당뇨에 안 걸리셨나 익명화를 포기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 예측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그래도 이게 너무나 어쩌면선 뒤에 나중에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에 뭐 10만 명, 50만 명을 한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100만 명의 어떤 자원자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기꺼이 내가 오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공개하세요 해가지고 100만 명의 자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왜 $1000 시대가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냐면 이 모든 이 연구를 정부가 또는 어떤 관이 주도해서 하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개놈 분석을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다면 연구자가 돈을 내지 않고 소비자가 돈을 내서 한다면 훨씬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럼 개인이 왜 돈을 내죠? 연구인데?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를 해서 개놈 분석하는데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서비스를 일단 해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 개념 분석의 비용을 소비자 일단 일부 내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더 추가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23andMe입니다. 23andMe는 어떤 아까 2019년까지 900만 명 했다는데 그 중에 이런 걸 제안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 일단 돈을 여기서 한 100불 정도 받는데 100불 정도 받고 검사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샘플이 이제 회사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혹시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정보들 당신이 뭐 어느 병에 걸렸다 이번에 무슨 약을 먹었다 뭐 너 어땠다는 정보들을 우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선의로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활용할 테니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고 거기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뭐 그러지 뭐 하고 동의를 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책이 아추증후라는 유일한 논문이 여기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이제 이 옹호 쪽으로 일단 가면 이 우리나라가 이런 앞으로 점점 커지는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K-드라마, K-뷰티, K-팝처럼 K-진홈도 가능하다.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IT 인프라가 있고 인력이 있고 의료도 발전돼 있고 아시아인 게놈이 미국하고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게놈 산업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활용해서 우리가 이 게놈 산업으로 전 세계에 적어도 아시아는 다 장악하는 그런 게놈 산업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법률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의료자계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검사는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회사들이 나서는 거야? 이건 의사들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유전자 검사의 그 오픈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만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을 좀 다른 의사가 아닌 쪽한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현재 이런 우려가 있다. 의료기관만 해야 되는데 왜 비료기관 하냐. 이거 좀 걱정이다. 또는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산업화라는 명목하에 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국에서는 다 파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걸 못하냐. 이 한국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산업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거꾸로 발목 껴가지고 이거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완전히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개농 산업들이 과연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미국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등장했거든요. 의료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목표로 등장했는데 이 과연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 과다하게 발생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이냐 이거를 국가나 또는 어떤 특정 민간이 대규모 유전자 정보를 소집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걸 과연 국가가 해야 되느냐 병원이 해야 되느냐 어떤 회사가 하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균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